자, 안녕하세요. 6월 1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게임이.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볼게요. 음, 자, 어떤 내용일까요? 아, 펀드에 대한 얘기네요. 자, 펀드 인기 시들, 자사운용사, ETF, 연금서, 세기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의 지금 방향성이죠. 뭐 자사운용사들 방향성.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자사운용사들이 그러면 딱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야, 펀드 인기가 시들을 해줬다는 소리네. 그럼 자사운용사에서 펀드보다 지금 ETF라든가 연금 관련된 마케팅이나 이러한 뭐야 플랜들을 조금 더 홍보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사운용사에서 뭔가를 판매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사운용사에서 발생되는 증권사들이나 판매처인 은행 뭐 이러한 곳에서 아무래도 ETF나 연금 이런 것들을 좀 더 홍보하고 고객들한테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국내 ETF 순 자산 총액 60조 원이 처음 도입하였대요. 와, 굉장히 ETF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자산들이 쌓이고 있죠. ETF를 왜 하냐? 주식처럼 손쉽게 투자 위험 분산 매력이 있다. 그리고 연금 개미가 늘면서 개인형 IRP 계좌 증가세로 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알면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내 자산운용 업계가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맞서고 있다. 자, 이 기사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은 거는 이 기사를 보고 자산운용에 대한 얘기네 하고 기사를 꺼버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만약 은행 취업을 해서 증권사를 가던 결국 대부분 간접 판매를 하는 그 세일즈잖아요. 그래서 자산운용 업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 내가 세일즈하는 것도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알면 좀 좋겠어요. 자, 직접 투자 열풍 아래 전례 없는 IPO 열기, 대세로 떠오른 ETF와 해외 주식 등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모습이래요. 지금의 시장이요. 자, 혹자는 위기라 말하고 혹자는 기회라고 말하는 이유다. 그렇죠. 자산운용사들이 지난 한 해는 암흑기였대요. 코로나19 사태로 급락했던 증시가 V자 반등을 이뤄내면서 개인들이 주식시장으로 올렸기 때문에 암흑기였다라고 뭐 보는 거죠. 사는 종목마다 오르다 보니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았다. 지난해 개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들인 주식만 얼마 몇 조? 50조. 와. 그래서 이 같은 영향을 받았다. 이 덕분에 증권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증권사들은 작년에 굉장히 큰 실적을 냈어요. 그래서 상여금도 뭐 많이 받았대요. 신규 증권 계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래는 고스란히 증권사의 수수료 이익으로 쌓였다. 증권사 돈을 벌게 많이 해준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라임,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 펀드라는 시장 자체가 외면받았다. 이게 지금 작년에 뭐 은행 쪽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이슈죠. 운용사들은 일제히 펀드로 투자자들을 유인할 방법이 없다고 푸념했다. 이거 펀드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뭐 이런 게 터지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판매가 하는 곳이 어디예요? 금융기관 중에 은행. 은행이 엄청 타격이 컸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펀드 이거 지금 하기 좀 눈치 보이는데 아직까지 영업을 좀 드라이브를 걸기 그러는데 그러니까 운용사들도 좀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지만 올해 들어 운용업계는 소비자 중심 경영 전략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자산 운용 업계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뭐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위기를 듣고 제도역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래요. 자, 늘어나는 운용 자산, 주요 펀드 수익률, 국내 주식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네요. 자산 운용사 실적이래요. 자산 운용사들이 굴리는 자금은 꾸준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증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산 운용사의 운용 자산은 1197조 8천억으로 2019년 말에 비해 61조 3천원 정도 늘었대요. 와. 제로금리 시대에 은행 예금을 떠나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을 맡기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알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제로금리 시대가 명확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은 제로금리 시대에서 그냥 주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산 시장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 펀드 수탁액은 691조 9천억 원. 어쩌고 어쩌고 순이익도 늘었다. 그래서 차지했다. 적자를 낸 기업도 줄었다. 어쩌고 저쩌고.
주식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기를 보낸 만큼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도 크게 개선됐다. 1년 수익률이 64.27. 좀 높은 거죠. 이른바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성장주가 코로나 폭락장을 딛고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관련 종목들을 담은 펀드들이 큰 폭으로 뜨었다. 요 정도까지 좀 알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BBIG, 뭐예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요러한 게 코로나 이슈에도 이런 걸 뛰어넘을 만큼의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수익률이 개선되는 만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익률이 개선됐으니까 펀드 환매도 일어나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50조 원어치에 달하는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들은 거야, 다시. 이 중 상당수가 펀드를 환매 직접 투자. 그러니까 펀드 수익은 낮지만, 물론 좋지만, 그걸로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ETF 연금이 돌파구. 이게 이제 자산운용사들의 새로운 터닝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이같이 펀드 위기를 ETF와 연금 시장에서 돌파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ETF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 20일 60조 769억 사상으로 처음으로 60조를 넘겼다. 이거 60조 원이면 엄청 높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ETF가 제가 알기로 아마 2002년부터 들어왔을 건데 그때 2002년도에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대부분 기관과 외국인이 끌어가는 그런 투자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가 나온 2009년 이후로부터 조금 일반 사람들한테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고 정말 ETF 시장 자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지금 뜨고 있다는 게 체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관심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자, ETF 순 자산 총액이 1년 새 28.8% 증가했대요. 와, 엄청 많이 증가한 거죠. 순 자산 총액은 총 자산에서 부채 및 발행 비용 등을 제외한 거. 주식처럼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데다가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지난해 증시 하락을 맛본 개미 투자자들이 퇴직연금을 활용해 투자 나선 것도 ETF 시장의 열기가 꺼지지 않는 이유다. 자, ETF라는 게 왜 좋아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믹스를 해놓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주식과 같이 즉시 거래가 가능하고 펀드처럼 기다릴 필요가 없이 그리고 또 그 주식처럼 물론 직접 내가 거래는 하지만 리스크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ETF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산 투자이면서 중장기 투자로 하나에 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ETF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있는 이유인 거죠. 자, 이처럼 연금 자산을 ETF 등에 투자하는 이들이 늘면서 증권사로 계좌를 옮겨 연금 투자에 나선 연금 개미도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개인형 IRP 계약 건수는 지난 말 8만 여기에서 80%가 증가했다. 개인연금 계좌도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서 이런 것들도 봐야 돼요. 지금 이 ETF뿐만 아니라 여러분 연금 자산이요, 특히요 연금 보험에 있던 자산들이 작년에 증권사들이 엄청 마케팅했거든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마케팅했는데 막 당신들의 연금 이거 언제까지 그냥 안전하게 놔둘 거야. 그거 진짜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서 엄청 마케팅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자금들이 어디로 갔어요? 증권사로 연금저축 계좌로 많이 옮겼어요. 계좌 이전. 그런데 그거와 또 별도로 연금 자산을 지금 ETF로 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그런데 이거는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물론 운영하는 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수령할 때는요 보험사가 수정하는 그 요건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나의 붐이고 트렌드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이건 뭐 크게 나쁜 건 아니니까 이러한 흐름에 한번 우리가 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걸 보면서 너무 길게 했네요. 두 번째 기사 한번 볼게요. 삼성증권 ESG 경영 본격화 ESG 위원회를 신설했대요. 어제 KB금융에 대한 ESG 제가 얘기했죠. KB금융은 ESG 중에 특히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G. 그러니까 삼성증권도 지금 ESG 위원회 경영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신설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근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이번 ESG 위원회 신설이 뉴노멀 사내 문화로까지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삼성증권에서 ESG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기사입니다. 보험업계에 부는 IT 봐라. 눈에 띄는 인슈어테크는 인슈어테크 좋은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27일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둘러본 결과 그간 어렵게만 여겼던 보험업계에 신선한 IT 바람이 불어오는 것으로 느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뭔가가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 보험업계 플러스 IT. 보험 여기서 인슈어런스와 기술 테크놀로지 합성어인 인슈어테크. 인슈어테크 용어 알아두세요. 뭐예요? 인슈어런스 플러스 테크놀로지. 어, 인슈어테크가 이전까지는 대면 중심 영업이었던 보험 판매와 가입을 모바일로 옮겨놓은 데를 주였다. 자, 그럼 뭐예요? 보험 가입도 이제 모바일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은행업만, 은행이라는 기관만 지금 모바일을 집중하는 게 아닐 거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금융기관 자체가 다 모바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예요, 여러분. 이중 인슈로버는 별도 서류 없이도 주소 입력만으로 주택 화재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인슈로버는 2019년 5월 설립된 법인으로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이나 풍수해 보험, 건물 기반의 손해보험 가입 절차가 단순화됐는데 이는 인슈로버가 개발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것이다. 괜찮죠, 이런 것들은.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인슈로버. 토그를 운용하는 오픈 플랜과 쿠프 파이맵스는 1시간 단위 또는 하루 단위의 보험 상품을 소개받았다. 저도 사실 이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한 번씩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사망시까지 대표적인 장기 상품을 보험을 초단기로 바꿔 고객의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다. 뭐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입장벽을 낮춘 걸 수도 있지만 이런 인슈어테크에 힘입어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는 또 1년짜리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혹시나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짧게는 1년짜리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오프라인과 이제 대면과 비대면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점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가격이 싼 거, 효율성만 따지는 것들은요, 그건 가격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런 상품, 보험이라든가 뭐 연금 이런 상품은 연금도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건데요. 즉 가치를 부여하는 상품들은요, 그냥 이 상품이 싸다. 그 다음에 뭐 기능이 뭐 몇 개 있다 없다. 그것만 놓고 보면 절대 안 돼요. 그거면 나중에 그 상품을 내가 선택한 거에 있어서 굉장히 후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요. 이쪽에서 운영하는 굉장히 소비자의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좋은 효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들도 하게 할 수 있고 또 소비자의 선택을 잘못되게 할 수 있는 지금 트렌드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러한 인슈어탱크의 단점이 또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자, 오픈플레이는 골프, 캠핑, 낚시, 자전거 뭐 이렇게 하고 있는 톡으로 운영하고 있다. 카드를 미리 등록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그냥 잘 보세요. 보험업계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르는 가계대출 금리 지난해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래요. 신용대출 하락에 주담대 금리 주춤에도 쭈쭈쭈 한번 볼게요. 신용대출 금리가 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우리는 뭘 알면 된다? 신용대출 금리가 지금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구나.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주춤했다. 반면 이 두 개는 신용대출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약간 하락세죠. 반면 보증대출 중 고금리 대출 등이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라고 해서 지금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보고 있죠, 여러분도. 그래서 자,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를 끌어올린 것은 뭐다? 보증 및 집단대출 금리 상승. 개인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보다 보증대출 금리가 한 달 사이 0.06%포인트 오른 2.73%를 기록했고 집단대출은 무려 3.25% 나타냈다. 이는 햇살론 등 일부 은행의 고금리 대출 취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자,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신용대출 금리랑 뭐 그런 게 아니다.
지난달에 이렇게 가계대출 금리가 올랐던 것은 뭐다? 보증대출 금리가 올랐던 이유가 굉장히 컸다. 이 보증대출 가운데 저신용자에 대한 뭐예요? 고금리 대출인 햇살론이 17.9%인데 이 비중이 늘어나고 아파트 등 고금리 사업장에 대한 대출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보증 대출이 굉장히 컸는데 금리가 근데 그 안에는 저신용자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인 햇살론이라는 게 있었어.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갔다고 이제 보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거 내용을 막 샅샅이나 볼 필요 없는데, 이러한 이유로 그 대출 금리가 영향을 받는구나. 뭐, 그 정도는 알면은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아요. 국민 70% ESG 부정적인 회사 제품 구매 안 해.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ESG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상품이 좋고, 아무리 뭔가가 좋아도, ESG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일으키거나 환경적으로 뭔가 약간 그러거나 지배구조적으로 뭐야 뭐 혼자 다 해먹고 이런 마인드를 소비자한테 줬을 때 그거 구매 안 해서는 거예요. 예전하고는 진짜 많이 달라요. 음, 그래서 그 얘기예요. 기업이 대응 못하고 있는 ESG 분야 지배구조 환경 사회 순위래요. ESG 분야 중 기업이 가장 대응을 못하는 분야가 뭐다? 지배구조. 그 다음에 환경 사회. 환경보다는 플라스틱 과다 사용에 따른 생태계 오염이 꼽혔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게 퍼센트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흐름들로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공통적이기 때문에 사회 분야 이슈로는 뭐예요? 일자리 부족. 국민이 생각하는 기업 최우선 가치는 뭐예요? 뭐 이게 하나의 뭐 그냥 지표지 그 5천만 원을 대변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뭐 표본에 따른 하나의 뭐 결과니까 눈여겨 볼 만해요. 소비자가 신뢰할 만한 제품을 생산하는 게 30.3%, 일자리 창출이 23.3%다 뭐 맞는 말이죠 이거. 기업이 관심을 둬야 할 지배구조 이슈로는 부적절한 경영권 승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뭐 니네 잘하면 뭐해, 니네 가족 경영 알아서 하는데 맨날 너희들끼리 다 헤쳐먹잖아. 뭐 이런 걸 주면은 살아남기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하고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ESG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싼 이자로 갈아타게 해줄게. 코로나19 파고든 대출 사기가 극성이 돼요. 참 진짜. 이거 문자 엄청 오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문자 아마 받아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뭐 은행으로 광고가 와서요. 일반 사람들은 많이 속더라고요. 은행에 대출이 있는 이하무 씨는 니은은행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문세지를 받고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해 대출 상담을 했다. 이후 기억은행 팀장이라고 사칭한 사기범이 전화해 기존 대출 상환 전 타사 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위조한 금융감독원 공문을 제시하고 공탁금을 요구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애초 대출 상담을 해준 공범도 이 씨에게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당신 계좌가 잔금이 돼 있어 저금리 신규 대출이 어려우니 여러분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공탁금을 참 진짜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은행에서 정말 주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런 문자 안 와요. 다 사기야 사기. 나쁜 놈들이 많아요. 박아무개 씨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대출 광고를 만난 D 씨와 상담을 한 뒤 정부의 햇살론을 취급하는 은행을 항복했다. 박 씨가 직접 은행에서 1천만 원 대출을 진행하자 D 씨는 내가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해줬다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 이거 도둑놈들이죠. 1천만 원 대출 받았는데 200만 원을 뜯어가나? 최하무개 씨는 주변으로부터 리을 업체가 자체 개발한 코인 100만 원치를 사면 매일 3만 원씩 300만 원이 될 때까지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참. 그래서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특히 서민층, 일반 우리처럼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불법 사용에 대한 이러한 일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꼭 금융권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음.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아무쪼록 요거는 뭐 내일이나 나머지 시간에 한번 몰아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아무쪼록 6월 1일, 6월 첫날 시작하는 아침부터 힘을 좀 내시고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있을 때 저는 아침에 일찍 운동을 갑니다. 그래서 6시에 이제 운동을 가기 때문에 패턴은 한 번씩 이제 바꿔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전 저녁에 이제 매일 30분에서 1시간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강제적으로 좀 이제 아침으로 당겼거든요. 그래서 뭐가 안 되면 순서를 좀 바꿔봐도 되고 내 루틴은 그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새로운 좀 변화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도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정답은 절대 없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방법을 하나씩 내가 해보면서 아,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이네. 아,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결과물들을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만의 결과물들을 저는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이게 좋대. 이렇게 하면 답이야.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자소서든 면접이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문기사 읽기든 여러분들의 루틴이든 그것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한테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오늘 6월 1일 매식기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